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요즘 세상 살맛나시는지요? 요즘 세상 살맛나지 않고 힘들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술잔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Don't give up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쉬는 용어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 프로그램의 이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팍팍 주실 겁니다.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김갑수 대표님, 주선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저는 포기합니다. 왜요? 저는 김치 담그는 재미에 푹 빠진 지 오래가 돼가지고. 그 낙으로 사세요? 그럼요. 그러지 않아도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여쭤보려고 김치 그랬는데. 담그고 또 딸아이가 이제 먹고 싶다는 음식 만들어주는 낙으로 삽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고기 먹는 낙으로 고기 삽니다. 먹는 낙으로, 제가 네. 이제 고기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이 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둥이가 있거든요. 아유. 얼마 전에 난 늦둥이가 어느덧 벌써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학예회를 했어요. 아유. 와, 그거 보는 낚시 아쉽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조그만 애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 그거 보고 있으면 하루에 피곤이 싹 가십니다. 그런 낙으로 사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소소한 낙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저희 카페 주인공들은 이런 낙조차 우리에겐 사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카페 메뉴 이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다들 얘기를 보면 딱 지키면 그 다음부터 다른 음식 못 들어간다는 거 알거든. 아무리 불합리해도 그냥 할 수밖에 없죠. 노동계약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철회되지 않고 국회 통과를 시도할 시에는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네. 노동시장 개혁, 노동 법안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그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없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시도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 임금 피크제니 또 그 일환으로 이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성과자 해고를 일반 해고에 또 포함시키고 취업 규칙을 완화하는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9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쉬운 해고 아니냐, 그리고 또 뭐 근로자하고 합의 없이 그 취업 규칙을 완화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노동계에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대립각을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선진화법이라고 하면서 이 5개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개정한 내용을 지금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쏘시개에다가 지금 기름을 확 부어버린 그런 격이죠. 아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이제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제적으로. 이 얘기에 저는 많은 그 함의들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충분한 대화와 토의와 어떤 합의를 거친 그런 그 개혁이 아니라 정부에서 끌고 가겠다는 말이 한마디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렇죠. 선제적으로 하겠다.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끌고 가겠다. 이런 톱다운 방식의 개혁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다수의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대의 입장들이 지난 광화문 시위에서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정당성도 한번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이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말로는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개학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죠. 새누리당이 이번에 발의한 노동개혁 선진화법 5가지 어떤 게 있는지. 첫째는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은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예.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좋은 거네요. 나중에 이제 따져보자니까요. 예. 그게 있고 하나는 고용보험법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임금에서 한 50%에서 60% 정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보다 한 30일 정도 늘리겠다.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또 따져보자고요.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산재보험법이 있습니다. 자가용 출퇴근. 보통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가용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나는 것들은 산재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따져보자고요. 예. 네 번째가 이제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사실은 핵심 논쟁입니다. 이게 기간제법과 파견법인데요. 기간제법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을 현행 2년마다 이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고용하면은 정규직 고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파견법인데요. 지금 이제 파견법이라는 거는 직접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간접 고용의 형태로 이제 고용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파견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이제 간접 고용의 폭들을 대폭 넓혀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하청의 재하청 그렇죠. 뭐 그런 일종의 건가요? 그런 것이죠. 왜 예. 반대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5가지 보면은 이런 거는 왜 반대하지 하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물론 예. 그것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핵심 현재 대립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네, 네.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왜 반대하지?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 지금 이제 국회 5가지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유를 노동계 측 이야기부터 좀 들어봅니다. 자, 민주노총 경남지부 조태일 정책기획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죠. 어서 오세요. 분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착잡하실 것 같은데. 네, 지난 14일 날 10만 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서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사실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나머지 많은 노동자들도 사실 각막을 다친 분도 계시고 고막을 다친 분도 계신데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이런 경찰의 폭력 진압에 따른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위자들을 폭력 시위로 모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10만 명이 왜 거기 모여서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직 폭력 시위자를 검색에 색출해서 검거하겠다 이런 발표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폭력을 좀 안 하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또 이런 논란이 있게 뻔히 알면서 네, 분명히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음에도 경찰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집회 시위에 행진을 막았던 거죠. 이 과정에 이제 사실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부 대우들이 그런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어떤 퍼포먼스 객이죠. 차량을 밀고 흔든다고 해서 그 차량이 해체되거나 차벽이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캡사이신이나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가 가격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쪽 저쪽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그 비정규직 확대 부분하고 기간제 허용하는 거. 그거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거. 그거 괜찮지 않은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왜 반대하세요? 기간제법을 왜 도입했는가를 생각하면 이 문제점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제법을 도입한 이유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닌 곳에 2년 정도 사용하고 계속 사용할 상시 업무면 이것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4년 동안이나 쓸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쓴다는 것은 이 기간제법의 원래 취지와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제 이것이 4년 동안 사용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조차 박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정규직과 임금도 차별나고 근무 조건도 차별나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최소한 고용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달라. 이런 요구인 거지 네.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년으로 예. 연장하면은 4년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2년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이걸 부당 해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제를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네. 새누리당 법안 내용으로 보면 4년 지나고 나서 이직 수당을 뭐 급여 10분의 1 정도를 지급하면 오히려 그런 의무가 사용주가 없어집니다. 이걸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는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법안에 따르면은 만 35세 이상일 예, 경우에 이제 이를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만 35세면 한국 나이로 37쯤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럼 4년 동안 일을 해서 만약에 한 번 정도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을 거니까 보통 39이라든지 40 초중반에 이렇게 보통 이제 해고가 네, 될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단 말이죠. 그럼 한국 사회가 재취업의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네 40 넘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든 그런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파견법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파견법 내용에서 주요 핵심은 파견 대상을 기존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2개 업종 이거 외에는 파견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에는 지정하는 몇 개 업종 외에는 이제 다 파견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해 왔지만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던 현실에서 이제는 파견이 다 되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특수 부분만 대해서만 파견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55세 고령 노동자 부분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파견이 허용되고요. 더 이제 심각한 한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뿌리 산업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파견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생산 현장에는 지금 파견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용접이라든지 뭐 소송 가공 열처리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장공단이 주를 잇는 기계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모 백화점에 10년간 일한 청소 노동자가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노동자의 사용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이분이 어디서 파견을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처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고 있는 파견 업주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직종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책임질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심하고 대기업에서 하청 노동자 형태로 파견을 받아서 써라 이런 것과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파견 대상자? 대상자가 사실 이제 이 정도로 업종을 열어버리면 730만이 넘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파견 노동에 가능한 부분으로. 그러면 이제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취업하기 힘든데 이렇게 파견 대상 넓혀지면 실질적으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이제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대부분 뭐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자리죠. 그러니까 뭐 경비, 청소, 용역 이런 나쁜 일자리인데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조업 현장에 있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은 조금 안정된 정규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55세 이상
파견이 전면 허용된다면 사실 그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용주가 55세 이상 파견이 허용되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견 노동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나쁜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통상임금하고 근로시간이에요. 예. 근로시간 줄이겠다, 월급도 명확히 하겠다 이런 건데 왜 반대하세요? 사실 그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사용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 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잔업수당이 정상근로 8시간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보다 적습니다.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대해서 사용주가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잔업을 시키다 보니까 임금 구조도 기행적으로 돼서 기본급이 적고 연장 근로를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계속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의 핵심 내용은 말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장 근로 수당을 깎겠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든지 대법원에서 판결로서 인정한 성과급 관련해서도 빼버리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그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수당을 지급하고요.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12시간 이내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노동부는 오히려 일주일은 5일이다.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정상화를 요구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일주일을 하는데 여기에 8시간을 노사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이 해내면 52시간에서 제한하던 게 60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그거죠.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잡쉐어링 방법은 외국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했던 거고 청년 일자리도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근로기준법 준수를 감독하고 처벌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 이런 논리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후일 중복수당도 삭감해버리고 통상임금도 삭감하면 잔업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임금이 줄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 삭감된 임금을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이 노동시간 연장법이다 오히려 길어지는 거다. 진정한 의미로 그렇게 하려면 통상임금을 정상화시키고 후일 중복수당을 명확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거지 오히려 이걸 깎아버리면 지금보다 더 60시간 하던 노동자들은 65시간, 70시간을 해야 기존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저성과자 해고 그리고 취업규칙 요건 완화 이 부분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요. 작업장 내 복지라든지 인사를 규정한 게 취업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거기 소속된 근로자들의 50%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게 합리성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사용주 마음대로 변경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부가 같이 얘기하는 게 저성과자 해고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는 해고를 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이제 회사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정해서 거기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무 팽점을 매겨서 재기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시켜도 상관없다. 이거는 정당하다. 너 저성과자야 이렇게 낙인 찍으면 그냥 해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그걸 규정하는 어떤 규율이랄까? 이것이 취업규칙에 맹시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취업규칙을 사용주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바꿔버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노조 간부라든지 노조 활동에 열성적인 사람은 이 10%에 상대적으로 엮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도 사실은 정리해고 할 때 회사 마음대로 노조 간부들을 정리해고 대상자 근무 팽점이 낮다는 이유로 이어서
이걸 이제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사용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자동차 부품회사나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4년이 지나서 이건 부당해고돼서 복직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제도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이 직장 내에 그나마 존재하던 직장 민주주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희도 걱정이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엄청 걱정이신 게 총파업도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예, 사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노동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 중심, 파견 중심, 장기 근속보다는 단기 근속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체계가 확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하면 노동 현장이 전체 이제 비정규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 추진을 멈춰줄 것과 이 법을 만약에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뭐 총파업을 포함해서든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아무튼 걱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지금 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있잖아요. 것 같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법안이 상정돼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근데 이번 이제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과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해부터 이제 발의된 이제 국회 아까 말씀드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오는 그 30일까지 이게 처리가 이제 예산안 심의가 못 마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동 그대로? 부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노동 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또 이제 이번 회기 안에 이제 처리가 안 되면 이것도 자동 이제 폐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자동 이제 그 발의해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이제 곧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 입장은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지만 이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된다. 이게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밀어붙이겠죠, 이제. 네. 이번 사안 지켜보는 사측의 입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경영자총협회 박덕곤 상임 부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회장님. 노측의 입장 밖에서 들으셨죠? 네. 네네. 노사정 합의안 법안 상정까지 또 사측에서 지켜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노사정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기초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라도 넘겨서 정말 미래의 고용 시장이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계 산업을 비롯한 조선산업, 특히 용접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으로 연결되는 산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파견의 효용이 되어서 고용에 연결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져와야 안 되겠는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지금 통근버스 쪽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가용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용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관리자, 사용자 측의 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법하고 교통 쪽 보험 제도하고의 어떤 우리나라 대혁신의 부분이 손을 대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성과자 이런 사람들은 해고의 자유를 거의 사측에다가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 그 90%의 어려움 있는 노동자들, 조직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사실은 구제하거나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개혁인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근로자 측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그 취업 우리가 이렇게 그
규칙을 가지고 오래 할 때에 절대 뭐 사용자 측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실업급여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간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한테 비정규직에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기 재취업 수당, 뭐 실업급여 사실상 혜택 이거 뭐 우리 받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현재는 저희들이 270일까지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 그 고용보험 그 본연의 어떤 그 피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하고 우리나라는 일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칭을 하죠. 예, 매칭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기간이 짧게 보여지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법안을 갖다가 새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360일을 갖다가 연장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그 보장성을 120일에서 270일로 늘리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30일 지금 연장하겠다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그게 마치 이제 그 노동자들을 굉장히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실업급여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자, 나 저기 회사에서 해고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실업급여를 더 더 받는 준다. 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나 조금이라도 더 일할 거를 원하는 거냐면 당연히 후자를 원하겠죠. 근데 지금은 해고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다 풀어놓고 잘린 다음에 한 달 정도 더 우리가 케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실제 소용이냐.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법안인 거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예. 그동안에 충분하게 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기회를 한번 주자는 뜻이죠.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이런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270일에서 360일까지 주겠다. 저는 이제 파견 문제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파견이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업 측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파견을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파견을 선호하지도 않죠. 지금 파견을 더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법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견 근로를 갖다가 확대해 달라는 거는 정말 우리 이쪽 경남을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기계 산업이라든지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경기 자체가 네. 올해는 이렇게 일이 많이 있다가 또 12월 되면 일이 또 팍 줄어들 수도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갖다가 100명을 두고 우리 일을 하면은 그 10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계속 연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몇 달은 100명이 일을 할 수 있다가 몇 달은 또 또 쉬고. 몇 달은 60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상 그런 애가 많습니다. 100명을 데리고서 내가 꾸준히 일을 하다가 뭐 석 달은 일하고 7달은 쉬는데 7달 동안 다 월급 주느니 정규직 한 50명 하고 일을 하다가 네. 일이 갑자기 늘었을 때는 파견 근무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죠. 기업에 더 이득이고 산업에도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 경영지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 논란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저성과자 해고 그 부분인데, 이 저성과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도 이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뭐 논문을 몇 편을 썼느니, 뭐 교육을 어떻게 했느니, 뭐 이런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저성과자를 기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그렇게 또 평가를 받으면 법정 분쟁들이 막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여기에 대한 뭐 보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재훈련이라든지 예. 또 재교육이라든지 해서 다시 있을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지금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많이 그런 어떤 그 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이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기준 같은 거는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노사간에 그 지역규칙에 정해야죠.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차별 시정 신청자의 노동조합이 포함되는 거 이거 반대하신 거죠?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아, 그 부분은 그 개인 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개입이 되는 건 안 되죠. 제3자적인 입장이죠.
그럼 사실은 조합원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나 개인이 그 회사를 상대로 또 나 개인이 어떤 그 법을 상대로 내가 부당한 일을 겪거나 이랬을 때 개인이 싸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조합이라는 정신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노동조합이 자 이거는 차별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근데 우리가 취업 우리가 그걸 할 때에 개인하고 우리가 그 취업 그걸 하지 조합하고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 일정 부분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 조합에 그래서 자신이 쟁의라든지 기타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를 위임해 줄 테니 대리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또 대표성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분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조합에 위탁하면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 법원. 노동위원회에서. 네, 그렇죠. 아,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지금 이제 연말 되고 그러면 이제 4학년 아이들 취업시키려고 뭐 교수님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여기에서 근로시간 단축, 또 임금 피크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재원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청년 고용 뭐 창출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저희들 경영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실효성이 뭐 있겠나? 뭐 굉장히 솔직한 충격적인 왜냐면 이거 발언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솔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모수를 내지 않는 근로자들은 주 6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하고 싶다. 임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 그렇죠. 80% 90% 되는데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청년 고용까지 영향이 미치겠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 우리 근로자분들과 또 대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사용자 측 다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어떤 저희들이 이제 기업 문화를 독일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이렇게 단가가 딱 정해지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은 임금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가야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덕곤 경남 경영자 총협회 상임 부회장 말씀까지 들었고요.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나눠봤듯이 한쪽에서는 개혁이다, 한쪽에서는 개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이게 정말 무리순지 아니면 정말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번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송강직 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함에서 강직한.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성함에서 강직함이 송강직 회장님. 그 제 아는 친구분들은 안강직이라 그럽니다. 왜요? 안 강직하다고? 사계 보면은 강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비교노동법학 이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학문인가요? 예, 저희들 노동법학 중에서도 주로 이제 비교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구성된 학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 3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법학자들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번 법안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마 거의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존의 비정규직, 그다음에 간접 고용 이 자체도 상당한 문제를 많이 낳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는 그걸 더 확대해 나가는 거죠. 기간도 연장 3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파견 대상도 이제 확대하겠다 업종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맞별개로 치더라도 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사회의 통념에 비춰봤을 적에 합리성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개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그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노사정 이제 이른바 대타협 이후에 전문가 그룹에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지금도 논의가 실패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노사 당사자, 정부, 전문가 그룹 전부 다 개별적인 의견이 나온 상태고 예. 이것이 통합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결론은 각 대변 각 그 입장에서의 어떤 개별 의견이 정리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공은 국회에 가서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토론을 통해서 아마 좀 결론이 안 나겠나.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뭐 네. 2년에서 4년으로 네, 네. 연장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경영자 입장에서 너무 뭐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이거 네. 계속 그 정규직으로 끌고 가는 거 100명이면 100명 다 끌고 가는 거 이거 힘에 버겁다. 이런 그 어려움도 호소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거면 그러면 우린 가족 아닙니까? 그 정규직으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정부가 35세 이상자에 대해서 2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한 것은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20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2년 하고 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약 19%, 상당히 좀 높다는 거죠. 그런데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9%대. 그래서 야 그러면은 35세 이상을 한 4년간 정도 연장해 주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통계 수치에 좋은 안거긴 뜻으로 합니다. 그렇게 예, 그런 부분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4년이 지난 다음에 자, 그 다시 채용하자라고 할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노동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수요는 공급은 많은데 그렇죠. 예. 수요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내버리고 다른 사람 써도 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이게 기간을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통계상 일부분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 매우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이전이라도 그렇죠. 예. 회사가 너무 잘 됐어요. 예. 정기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사용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산을 지내고 오히려 해고를 시키고 그냥 기간이 종료되면 해고가 아닙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되면 그냥 근로가 그냥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겁니다. 예, 말 없이도 끝낼 수 있는 거고요. 슬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처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간제 사용 자체의 그 사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건데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기간제 또는 우리가 사업의 어떤 그 성공이나 이렇게 성장하는 게 한 2년 정도는 괜찮겠다. 뭐 이런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경우에 기간제를 쓰는 걸 원래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정규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기간제 써보고 아니면은 또 자르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건 외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외국도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참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정리해고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IMF 시절에는 정리해고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업장에서도 그 붐을 타고 정리해고를 그냥 막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완전히 다 떨어진 거죠. 지금도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학원에 가서 자기가 제2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충성도도 떨어지고 그런 게 이제 저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비정규직의 그 경우에도 기간제를 허용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간제법 도입될 적에 이게 기간제를 보호하는 거냐 기간제를 양성하는 거냐 그런 게 내가 대립이 됐는데 결국은 기간제 보호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 그러면 외국은 어떻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런 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매우 엄격합니다. 그 기간을 어기게 되면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를 끝나고 나면 우리와 같이 지금 이직수당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사회보험적으로 그 안전망을 조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가 우리하고 노동시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일본이 과연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막 쓰느냐? 절대 막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관계 신뢰가 있는 거지요. 예.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까지나 예외로 쓴다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 일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네.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외국의 사례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재정법이 없는 일본의 경우에도 정말로 필요하다. 네, 우리가 고용 조정이나 이런 걸 예상했을 때 필요하겠다. 이럴 때만 쓰지. 기간제를 쓸 수 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하고 처음부터 기간제를 쓰고 보는 이런 형태의 그 고용 형태는 좀 생각이 어렵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뿌리 산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제조업까지 이렇게 그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네.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앞에서도 그런 논의가 나왔습니다만은 파견을 처음에 허용할 적에 그것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파견을 매우 제한을 합니다. 예, 파견 업종 대상을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저희들보다 10년 먼저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 이거는 기간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내용이 뭐냐? 전문적인 거. 회사가 그 사람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고용하기에는 앞으로 계속 장기 고용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내용도 훈련이 필요한 특수한 어떤 분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을 파견을 받아서 그 기간 하면은 서로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우 전문 직종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또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은 제조업까지 빗장을 늘었거든요. 물론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간호사나 이런 약사나 이런 부분에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거의 뭐 90% 이상의 빗장을 열는데 제조업이라는 게 파견에서는 처음에 도입하는 파견 제도의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겁니다. 예컨대 전문성이 있느냐, 일시적인 거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제조업이라 그런 거는 항상적이고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는 파견 자체의 그냥 그 제도 자체가 근간에 그냥 이게 안 맞는 거죠. 근간을 흔드는 뿌리가 흔들리네. 그렇죠. 뿌리가 흔들려. 뿌리 산업에 뿌리가 허용하는 흔들리네. 거는 파견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예. 이번 법안에서 허용하는 이 파견 범위 중에서 파견하지 말아야 할 직업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파견하고 양립할 수 없는 대상 업무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파견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게 지금 핵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연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착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 파견에서 이제 대상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제조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본은 제조업을 지금 허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국가를 비교했을 때게요. 근데 일본은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을 허용하고 나서 이게 파견의 어떤 그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 거죠. 심지어는 일일 파견도 있습니다. 일일 파견, 하루하루 파견.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뭐 때문에 살며 뭐 때문에 노동하는가 이렇게 되면 비참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매일매일이 해고의 공포에 그렇습니다. 예, 일일 파견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루가 거기에 대한 아니고. 규제를 가하고 이런 행태로 제조업을 허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폐해를 지금 치유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어떤 법안이 제출된 법안의 내용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정규직이 이제 대단히 양산될 것이다. 기간제가 늘어나는 35세 이상, 55세 사이 그 사람들도 4년까지 하면은 인원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파견이 이제 이게 대상이 제조업까지 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파견업이 아마 엄청 성행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뭐 도급이다 이런 것까지 필요 없이 파견을 받으면 되니까요. 예.
파견 쪽의 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될 걸로 보게 되면은 물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파견 계약을 할 적에 대가나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은 네가 얼마의 대가를 받고 파견 가는 거고 이런 걸 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파견 자체가 제조까지 가는 순간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할 필요가 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도 조그마한 이렇게 회사를 하고 봅니다.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파견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제 입장에서도 다 아르바이트. 누구든지 성인 문제가 아닌 이상 네. 비정규직이나 파견이나 이런 형태로 네. 직원을 고용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노동자가 뭐 저성과자 뭐 이런 낙인 찍혀가지고 자기 개인의 불명예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뭐 이 개정된 법안 내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보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쪽에 저성과자가 당연히 이 너무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입법화를 하겠다는 의미죠. 입법화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래에는 해석론으로 정겨오던 것을 법에서 이제 딱 정해놓으면 아까 기간제 법처럼요. 해놓으면은 이제 이게 되는구나 합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걸 기준으로 갖고 할 거냐 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저성과자는 해고할 수 있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삭막하고 살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자,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비교 노동 법학자로서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저희들 생각에 그렇습니다. 매우 비정규직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앞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업급 외에 뭐 기간 확대라든지 뭐 이직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보완 조치가 과연 충분한가? 충분하게 과연 같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만 엄청나게 양산을 시켜놓고 그대로 두기 뭐하니 이런 정도의 보완책으로 가자. 물론 정부가 저희들보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게 그냥 노동이 아니거든요. 디센트 워커라 그래가지고 존엄한 노동입니다. 인격적인 노동. 이게 이제 지금 거의 대세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하에서 이제 이런 양산을 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이 많은 국가 이런 나라에서 양산하는 형태의 법 제정이라는 게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도 같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갔을 때 과연 이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강직 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의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두 분 어떠세요? 오늘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어떻게 하면은 이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양질의 노동을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국가가 보통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측 셋, 사측 셋, 세 명의 공익위원이면은 늘상 6대3으로 노측이 밀린 상태에서 결정이 난단 말이죠. 이런 노동개혁이라는 것들도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재고해야 될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오늘 이제 네, 주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나가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되어지고 지금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거 뭐 100% 동의가 다 가능한데 딱 하나 이제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을 또 이제 그나마 이제 찾아보려면은 지금 뭐 모두 아시다시피 청년 고용 문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취직시키려고 지금 눈이 멀건데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도 지금 그 32개 청년 단체들이 이 노동 개혁 법안 이거 빨리 조속히 국회 이제 처리를 요구하라고 했더니 금방 막 한 시간 만에 막
몇만 명 이렇게 사인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잘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 청년 고용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 희망 재단 사업 뭐 이런 거를 연계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이런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는데 일단은 그거 하나는 잘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완할 점 충분히 논의하고 네, 보완을 네. 해서 이렇게 노동계하고 큰 마찰 없이 정말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올겨울 노동자들에게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법을 만들든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법, 사람이 사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얘기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